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이제 드디어 총선 무대 돌입했습니까? 네, 총선 기획단을 각각 출범을 시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건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의대 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전방위적 이슈 몰이로 힘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또 양당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정의당은 녹색당과 진보정당인 선거연합 정당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표가 사퇴를 했죠. 네. 사임을 했습니다. 갑자기 까먹었네. 네, 이정미 대표. 이정미 대표인데 이정미 대표가 지금 나가면서 녹색당, 진보정당이랑 같이 하겠다 그랬는데 정의당이 사실은 그동안 녹색당이랑 진보정당이랑 조금 거리 먼 마치 보수당처럼 행동하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정의당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을 위임하기 위해서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시대 사명을 개척하기 위해 신당을 추진하는 비대위가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뒷받침하자는 당의 요구를 받는 결정이라고 이제 사퇴 그 의사를 밝혔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정의당 사람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동안 민주당이 이중대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계속 이제 여당과 좀 애매한 스탠스를 보였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해처 모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해처 모여. 정의당은 사실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 스탠스가 좀 이상해지고 특히 새로운 의원들 비례를 영입하면서부터 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서 도대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었는데 다시 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아마도 예전에 그 영광을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정치인들이니까 잘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여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메가서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스스로들은 생각을 하나 봅니다. 네, 어제는 이제 김기현 대표의 깜짝 발언으로 시작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 어제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특위는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 부천, 하남, 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편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메가서울을 통한 수도권 공략의 속도를 낼 것으로 또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이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처음에 3,000명 정도를 정원을 확대하겠다 했지만 이제 그 숫자는 점점 사라졌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인 TF를 본격 가동한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역시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들도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메가서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반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일단 메가서울, 메가시티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번졌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에는 두 사람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 지사까지 함께 3자 회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전남 여수시랑 여천군은 이제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하는데 14년이 걸렸고 충북의 청주시와 청원군도 두 번의 주민투표 끝에 10년 만에 통합을 이뤄냈는데 과연 이 여당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이렇게 얼마나 빨리 또 실제로 이뤄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게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다. 네. 참 모르겠어요. 자, 지금 공매도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진 건데 뭐라고 지금 비판하는 말들이 많죠? 네, 일단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이제 회동과 별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가 급하다고 정략적 공수표를 남발한다라고 했고요.
여당에서는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이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 시티라면서 이제 서울은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제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금지 첫날에 국내 증시가 극심한 쏠림 현상을 동반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7.34% 급등했습니다. 일부 경제 평론가들은 개미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불법 공매도를 잡아야 되는데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가를 태우는 꼴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또 외신인 이제 블룸버그나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국이 신흥시장의 선진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 지도를 바꾸는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급조해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도 매우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또 뜬금없이 또 공매도 금지 갑자기 연결시키는 바람에 막 어제 일대 혼란이 좀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뭐라고 생각할지, 외신도 지금 별로 좋은 말은 안 하고 있죠. 네, 블룸버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장에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이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또 이제 이것도 외국에서도 이제 그 표를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매도 금지를 8개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8개월까지 지속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총선기획단 1차 회의 했던 걸로 나오는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면서 오만함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다음 총선 때 200석에 대한 낙관론을 좀 제시하면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라면서 이제 겨우 지역 예선전을 치렀는데 월드컵 우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박지원 전 정보원장은 지난 4일에 민주당의 이런 낙관론에 대해서 연일 똥볼만 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뭐 200석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거 말할 때도 아닐 뿐더러 총선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이 너무 잘한다, 정말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좀 화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200석 뭐 내지는 200석은 똥볼이다 이런 얘기나 그냥 정치인들의 정치 언어로 이제 보면 되긴 되는데 국민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현재 민심이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보면서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좀 자꾸 낡은 언어 문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를 부안해동시키고 국민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는 좀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임성근 씨 네. 사단장이었는데 어디 이상한 데로 갔네요. 네, 일단 정부가 어제 국군 방첩 사령관인 황유선 중장을 합동참모차장으로 보직 이동하는 등 하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최상병 외압 사건의 중심 인물인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은 소장직을 유지한 채 사단장에서 물러나고 정책 연수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러났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보직을 유지하고 연수를 간 것인데요. 또 이 밖에도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도 유임돼서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200석 얘기 어쩌고 박지원 전 원장 얘기하고 하면서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200석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자꾸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마치 지금 뭐 미리 폭죽 터뜨리는 사람들인 것 마냥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정권 심판론이 만약에 좀 성공하려면 한쪽으로 좀 몰아주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건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최상병 사건 얘기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갑자기 왜 자신의 직은 유지한 채 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좀
싹 도망가는 건가요? 그래 모습이 좀 그래 보이는데요. 네. 뭐 지난해 어쨌든 7월에 20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동원됐다가 숨진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서 이제 임사단장이 당시 체육복 복장 통일이라는 내용만 강조하면서 무리하게 입수를 지시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임사단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휘란에 있었던 김사령관 역시나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분이었죠. 이분은 이제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됐는데요. 그래서 어제 박 대령은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제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까지 잘 버티고 잘 이겨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해병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요구와 움직임이 있는데요. 해병대 예비역 40여 명은 지난 주말에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까지 50km를 행군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뭐 임성근 사단장은 직을 유지하면서 좀 내가 보기엔 숨어 들어간 거예요. 정책 연수 간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지금 책임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고요. 그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밝혀내겠다고 한 사람만 지금 재판에 넘겨지면서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책임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를 아느냐,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지시를 받아서 일한 사람들만 엉뚱하게 뒤집어 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얘기하고 있는 뭐 진실을 밝히겠다 이 말은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진실이 밝혀지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국정조사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야당에서도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힘을 갖고 이를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 맞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본데 따로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뭐 접촉을 한 분 중에 그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자기네들 한 얘기만 그냥 그대로 믿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좀 정보와 이 의의를 좀 모아가지고 뭔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백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얘기를 또 시작하는군요. 우리 대통령 너무 이 단골로 주제와 관련해서 맨날 나오시는데 네.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자택을 방문해서 비공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이후에 12일 만에 다시 만난 것인데요. 이날 박 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한 것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인 TK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갔으면 수많은 다른 동네들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만 지지율이 하락한 건 아니었잖아. 어쨌든 그래도 내가 보기에 대통령은 대구를 가면 되게 마음이 편한가 봐. 네,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어쨌든 두 사람은 만나서 사저의 정원과 달성군, 비슬기산 등을 가벼운 주제부터 이야기했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운영 관련 자료를 또 본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박 씨가 재임 시절 정상 외교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가올 총선이나 근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이제 박 씨 자택 인근에 있는 지지자들은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또 우리는 가짜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보수 매체에서는 MBN에서는 뭐 홍차의 농도까지 맞춰서 이렇게 대접을 했다.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과일들, 감과 뭐 배를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아유, 진짜 좀 앵간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국정농단 수사받을 때 얼마나 세게 하시고 막 지지자들이 맨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특검할 때 막 욕하고 난리 났었었는데 지지자들이 참 마음이 넓으시고 그러네.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요? 네. 아,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말 이런 상황은 좀 적응이 좀 안 돼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수사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수사 한번 받아보면요. 정말 모멸감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딱 그런 자리로 옮겨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 하다가 갑자기 시작한 그런 분들은 그 상황 자체를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데다가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정말 함부로 하는지 그 치욕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못 견뎌가지고 정말 자존심 센 사람들 막 다 극단적 선택하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재판 자체에서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할 정도로 엄청나게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담소 나누고 그분을 위해서 좋아하는 과일도 내주고 홍차 농도도 맞춰주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참. 그런데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박 씨를 만나기도 했지만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2023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 대회에 참석도 했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대통령은 바르게 살기 운동이 지금 가짜 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개혁 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여기를 간 것을 좀 집중을 전 해봤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취임하고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1년 동안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은 이제 3대 관변 단체 중에 하나죠. 이제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3대 관변 단체를 모두 만났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에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초청을 받아서 MZ세대들과 함께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또 지난 6월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얘기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이 한창 꽂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카르텔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기됐던 것이 이 관변 단체에게는 좀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면서 용해인 의원실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에게는 166억 원, 새마을회는 487억 원, 자유총연맹에는 12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모두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올해 바르게 살기는 17억 원, 새마을회는 14억 원, 자유총연맹은 13억 원 등이 이제 증액된 것으로 좀 눈길을 좀 끌기도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뭐 하는 일도 없이 돈 받아간다 그러면서 다 지원금 끊겠다고 하고 다 축소시키고 이러더니 왜 이 세 곳은 증액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바르게 살기 운동 166억 원, 새마을회 487억 원, 자유총연맹 122억 원 보조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휴, 왜 그러지? 참. 편애가 심한 거 아니야? 편애가? 너무 지나치게? 네, 이 단체들을 또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보수 또 그쪽으로 좀 직결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제 관변단체를 찾은 후에 윤 대통령은 칠성 그 대구 시장을 찾아서 뭐 곰탕과 뭉티기 그 생고기죠. 그거를 점심으로 먹었다고 했는데요. 이날 같은 시간에 김건희 여사는 또 전남 순천 전통시장을 찾아서 수산물과 뭐 국거리, 채소 같은 것들을 구입했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 상인과 대화들도 좀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뭐 수산물 가격을 이제 서대랑 민어를 2마리를 구입했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상인이 5만 원이랑 3만 원 이래서 총 합치면 8만 원인데 이제 김 여사가 10만 원이죠라고 했더니 계산은 정확해야 된다면서 상인이 이제 8만 원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김 여사는 이제 순천의 소록도 병원도 찾아가서 한센인과 의료진을 또 격려했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 부부의 광폭 행보가 민심 잡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팁문화 얘기도 어제 하루 종일 나오는데요. 팁. 네. 네. 자, 5만 원, 3만 원이면 8만 원인데 왜 10만 원을 주면서 뭐 저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원, 3만 원이라고 했더니 이제 10만 원이죠라고 해서 좀 올려서 말을 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그래서 이거 팁 문화 아니냐.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와서 미국에서 좀 적응을 빨리 하셔서 이렇게 팁 문화 익숙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김건희 커뮤니티에서 여사가 유학을 갔다 왔다고요? 네, 짧게 유학을 연수를 갔다 그게 왔다고 무슨 합니다. 유학이에요? 네, 기자님, 커뮤니티에서- 기자님, 말을 똑바로 커뮤니티에서는, 해야지. 네, 그런 말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그냥 이제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는 하버드 컴퓨터 공학부인지 뭔지 거기 갔던 거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르고 닥터 린턴이라고 안 불렀다고 발음도 후지고 하버드 간 거 맞냐? 영어 제대로 못한다 뭐 이런 욕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 예? 듣고 있는 중인데 유학을 갔다 왔다고요? 누가?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네. 참네요. 아이고 어쨌든 마음이 일단 넓으시다. 이렇게 통이 크시다. 이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파행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야의 후보가 여야는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랑 사장 후보 선정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제 고민정 의원이 신상 발언 요청을 하자 장제원 위원장이 거부를 해서 오전에 좀 파행이 됐는데요. 청문회 오전에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신상 발언 요청을 제지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은 청문회 운영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발해서 단체 퇴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박 후보자가 고 의원이 제기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나를 세웠던 것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신상 발언을 요청한 것인데 장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정식 질의로 넘어가라 7분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자 이제 고 의원은 못합니다 이렇게 맞섰고요. 이 밖에 이제 박안주 무소속 의원과도 또 다툼이 벌어졌는데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오전에 청문회가 일찍 정회가 된 것입니다. 고민정 의원하고 장제원 위원장이죠. 네. 네, 위원장하고 지금 어제 엄청나게 서로 다투는 걸 봤는데 7분 주겠다. 못합니다. 화내고 그랬어요. 네. 결국 제대로 된 청문회는 안 된 거네요. 네. 오후에 좀 진행된 거에서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박 후보는 이제 김의철 사장 해임 후에 내정자로 거명돼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의혹을 받았는데요.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데 진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랑 상습 체납, 병역 기피 등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KBS는 또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 타격이 심해 공영방송 존립 위기까지 처한 상태인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는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없고 대선 때 윤통으로부터 자문이나 참여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신문사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박 후보자는 1992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서 사회 정치부장으로 역임을 했고 또 편집국장까지 거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법조 언론인 클럽의 회장을 맡으면서 이런 것도 좀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송 경험도 없고 또 윤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자신은 이제 방송 경험은 없지만 난 비록 방송과 상관없지만 언론계에서 30년간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병역 기피 의혹은 명확하게 해명하진 못했습니다. 결국 병역 기피한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제가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보면은 병역 기피는 거의 확실해 보이죠. 자, 그다음에 소득급증 의혹도 해명이 됐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그리고 일단 박 후보자가 자료를 거의 제출을 하지 않아가지고 또 뭐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박 후보의 기타 소득은 2018년도 정치부장 재직 시절에 120여만 원이었는데 이듬해 1,600여만 원 그리고 2020년에는 3,20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생활비로 따로 썼고 1919년부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3천만 원 가까운 수입은 99% 회사에서 받은 특별 보상금이다. 다 합쳐보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수입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자 자료가 부족했던 것은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로 끝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없군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놀러간 어떤 사람들에게 그쪽에 있던 행정관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언론 때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박민 씨가 이제 왔으니까 여론조사나 언론은 매우 우호적으로 변하겠네요. 뭐 어제 박 씨와 이제 박근혜 씨와 윤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뭐 엄청 그런 거를 생중계하듯이 보도를 해서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연애 두 분 깊이 사랑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 섞인 말도 하기도 했는데 네. 그 정도로 너무 언론이 친화적이라서 사실 지금도 이미 친화적이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낮은 것은 언론 탓이다 또 그러고 있군요. 언론이 이제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박민 씨는 지방세 체납관만 엄청난 수십 건이 있더만요. 과태료도 많고. 네, 뭐 자동차세도 뭐 그래서 몇 번 50여 차례 정도. 세금 안 네.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 박 후보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KBS를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또 어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젊은 기자들이 소신이랍시고 써대는 기사 때문에 문제가 심하다. 사장님이 돼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사장님이 돼가지고 젊은 기자들이 소신 있게 쓰는 기사를 뭐라고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공영방송인데. 예.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진아 기자하고 박영준 기자하고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굴까요? 오늘은 박용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용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동관 탄핵안. 원래 한동훈 탄핵안 얘기한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동관으로만 딱 모는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네요. 어제 민주당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좀 일단 멈춤. 그리고 이제 이동관 탄핵안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모였습니다. 왜요? 근데 이제 탄핵안이 아무래도 그런 법적으로 이게 위반 사유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헌재를 이게 통과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까지 계산했을 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은 한동훈보다는 이동관이 더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게 더 시급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할타면 해봐라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똑같잖아. 탄핵? 할 테면 해보라고. 자, 이거 만약에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명고스러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제 어제 의총에서 이제 결론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 의견이 거의 없어서 이제 오늘 다시 의총이 또 열리는 만큼 최종으로는 아마 탄핵안이 통과할 것으로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거는 여당 측 위원 단 2명만으로 이제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제 헌재 결정 때까지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방통위도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되면서 당분간 의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상민 장관 사례에 비춰보면은 헌재에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총선 이전까지 방통위의 작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니, 나는 방통위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자체가 싫어요. 방통위는 정해져 있는 인물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고 하나의 결론을 내려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라, 운영해라. 이게 원래 기본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당목, 야당목 그래서 이렇게 다 정해놓고 여당을 위해서는 하나 더 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치사하게 최민희 보세요. 그만 7개월 기다리다 나갔어요. 7개월 7일. 에? 그리고 그동안 한 수많은 그 만행들을 보십시오. 김효재 씨 혼자서 직무대행하고 뭐 자기네끼리 뚱땅뚱땅 다 하더니 또 꿀빠는 재단에 또 이사장으로 가고 뭡니까 도대체가. 지금 돌고 돌아 또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반대하는데도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좀 제대로 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을 하면 정말 큰 코 다친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기자 입장에서 솔직히 어때요? 근데 저 이번에 그 방통위를 보면서 아이러니했던 게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나가면서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민희 위원을 임명을 했으면은 둘이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1대1 얘기가 서로 뭐 맞붙더라도 그래도 의결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한 거예요. 그래봤자 양쪽이 다 서로 이제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1대1 하면은 결론이 뭐가 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최민희한테 밀린다. 최민희가 세다. 그게 욕점 아니겠습니까? 아, 참. 근데 이게 국민을 위해서는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 방통위가 필수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사안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자님 말하는 것처럼 최민희 의원이 조금 버텼으면, 이동관 탄핵 올릴 때까지 좀 버텼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은 사퇴하는 걸로.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사람의 팔, 다리를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속상하고 모멸감 느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 한동훈 장관은 한시름 났겠네요. 이동관 때문에. 자, 이동관 탄핵 될까요? 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동관 씨는 주장이 그겁니다. 내가 도대체 탄핵당할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니네가 정치적인 이유로 나를 이렇게 음해하고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래서 나를 탄핵의 도구로 쓴다? 좋다, 오케이. 하지만 내가 정말로 탄핵당할 만한 뭐 잘못한 게 있냐? 이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난히 탄핵된다고? 그러니까 국회는 통과를 무난히 할 것 같고, 이제 헌재에서는 또 다툴 여지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당연히 다투는데 내 말은 국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탄핵이 되겠느냐. 그 이제 명분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을 왜 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의원들 사이에 머리에 딱 들어가 있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방통위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번을 통해서 좀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 최소한 몇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위원이. 아니면은 대통령이 며칠 안에는 그래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규정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그때 탄핵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제대로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자, 정부와 여당은 탄핵 중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맨날 탄핵이나 하고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난 한장가만 보면 이렇게 웃긴지 맨날 탄핵해라 해봐라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이제 위법 검사들을 규정했는데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몽석 창원지검 검사,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이렇게 3명이랑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이렇게 4명입니다. 이렇게 4명을 다 탄핵을 할지 아니면 한두 명만 넣을지를 이제 어제 얘기하다가 결국 결론이 안 나가지고 오늘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의석수가 168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또 뭐 그 안에서도 반대하거나 배신하거나 뭐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즘 분위기상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정말 난리 날 겁니다. 어제 이상민 의원인가요? 그분도 나 국회 나갈 수도 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어쨌든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취임 당시부터 나오던 얘기여서 해임 사유를 6가지를 얘기하죠. 부당 노동 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 해임을 시키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방통위가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등등 또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이 되었고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전횡을 휘둘렀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두룩 벅적하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KBS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방치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점은 내보내야 될 사람은 안 내보내고 내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 대서 내보내고 아주 자의적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동관 방통위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근 이사를 또 임명해서 사람 숫자를 또 지금 다 이상하게 엉망진창 만들어놨죠. 뭐 뉴스타파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류희림 방통신문위원회 신문위원장이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또 심사하겠다고 했던 것,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는 거고, 여당이나 아니면은 이동관 씨 측에서는 그게 무슨 탄핵 사유냐, 내 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방통위는 총선 때까지 한 60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동관 탄핵이 60일 걸리나? 더 걸리죠? 6개월 걸리죠. 6개월. 이동관 씨가 이제 탄핵에 올려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이동관 씨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나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당했던 걸 또 이번에 한번 의석수를 가지고 뭐 해결하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제 원래 이제 얘기가 한동훈 장관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포함 안 됐는데요. 이 얘기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논의를 안 했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구체적 위법 행위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가 한 장관이 지금 총선 출마설이 나오면서 이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걸 총선 출마로 연결될 경우 이 역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논의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은 다른 탄핵 사유 갖고 무능을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동안 했던 그 성과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무능은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서 한동훈 장관 지금 되게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해봐라, 할 게 뭐 있냐. 오히려 나를 이렇게 잔다르크처럼 만들어주는 거다, 여당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뭐 한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상당히 신중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이 좀 보이죠? 자, 또 그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이제 민주당의 의총에서 국정조사 안건 3건을 했는데요. 이제 최상병 사망이랑 오송 참사 그리고 방송 장악 이렇게 3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식용 종식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안도 이제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개식용 종식 같은 경우 지금 여야에서 간극이 좁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의 경우 김포 골드라인 혼잡 대책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다고 꼽히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5호선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크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김건희 여사가 적극 추진하고 밀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걸 아예 당론으로 채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건강식품 좋아하시던 분들은 표정이 어떻게 좀 아까워하는 표정인데요? 저 안타까우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통령은 그 개도 잘 사랑하고 키우시면서도 또 먹는 개와 이렇게 또 반려견은 다르다, 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생명에도 다 등급이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비슷한가 봐요. 자, 됐습니다. 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근용 전 후보자가 이제 낙마하면서 이제 40일 넘게 이제 대법원장 자리에 공석이었는데요. 조희대 전 대법관이 어제 이제 지명됐습니다. 앞서 이제 인사 실패가 있으면서 대통령실의 부담이 이제 가중됐는데 변협에서 추천한 인물을 택해 야당 눈치를 감안한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평입니다. 어제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 지명자는 그동안의 인사 코드인 대통령과의 인연보다는 민주당도 수용할 수 있는 보수계 법관에 해당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은 이제 대통령이랑 같지만 사법연수원 13기로 23기인 대통령과는 이제 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대법관 근무를 했는데 외유 내강형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대법관 퇴임 당시에는 코로나 확산 우려에 퇴임식을 하지 않고 고소득이 가능한 로펌행 대신 성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 지금 나이가 많아요. 66세입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되면은 이제 정년이거든요. 이 헌법재판소 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법원장이라든가. 근데 아까 한 3년 조금 넘게 해야 되는, 그러면 대통령하고 임기가 똑같네. 새 대통령 될 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오겠죠. 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임기를 그러니까 6년을 못 채우는 사람을 왜 했을까? 없겠죠. 본인이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 말고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 지명자는 원래 보수적이에요, 엄청. 그래서 맨 뭐 소수 의견이 마치 좋은 것처럼 물론 소수 의견 좋죠. 근데 소수 의견을 막 많이 내서 이 사람이 마치 진보적이라든가 뭔가 좀 소신을 갖고 뭔가 쭉쭉쭉 하는 사람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나 하여튼 이분은 보수적입니다. 예. 이분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난하게 보수적이다 좀. 그래요? 무난하게? 이 사람 별명이 성불인가 뭐 그랬는데 생불인가? 무슨 뜻인지는 뭐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예.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이런 이제 그 전에 이제 사건 등에서 이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런 평이 있는데요. 2019년에는 대법원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부당하다고 파기환송하니까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이 공동체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반대 의견에 더해 보충 의견까지 개진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병역 거부와 관련한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없다고 다수 의견을 반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안에서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서는 유죄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이 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조 후보자는 비행기가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유죄로 봤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대법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2014년 3월에 들어갔다가 2020년 3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대통령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 대법원에 들어가면서 대법원장이 아예 돼버렸네요. 그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몇몇 또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지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균용 후보자가 지난번에 한번 날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무난히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이게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유죄가 이제 인정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내란 선동은 유죄인데 내란 음모는 무죄다. 이런 얘기도 또 했었고 좀 복잡스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되면 되겠어요? 안 되면 안 되겠어요? 솔직히. 이번에는 흐름상은 좀 되지 않을까? 네, 이번에 흐름상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약간 타협한 것 같아요. 자,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어떡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여당에서는 이동관 일병 구하기 나섰는데 이러다가 이동관 탄핵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진짜 어제 국회에서는 전력과 꼼수가 정말 난무하면서 난리였어 난리. 아유 뭐 참. 거의 뭐 첩보전을 방불케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여당의 액션이 결국 연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서 최소한 총선 이전까지는 방통위 발목을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지금 물거품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서로 이게 다 머리 싸움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나면 이렇게 할 거다. 뻔하게 딱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끝까지 한 적도 별로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이거 중간에 뭔가,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걔네들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예전에도 많이 그만뒀거든요, 중간에. 근데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또 물론 이제 결과를 두고 보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데 맞아, 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노란봉투법이 이제 워낙 이슈였죠. 여당에서 반대를 하는 법이고 뭐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번도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법당 필리버스터를 하루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4박 5일 동안 모두 이렇게 본회의가 열릴 거다. 그러면 그 4박 5일 동안에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면 된다.
이게 국회법상 또 탄핵 소추안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72시간까지. 본회의에 보고를 한 후에 24시간 이후부터 그리고 72시간 이전까지 그 안에만 이제 표결이 가능합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제한 여당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야당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탄핵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이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처리하면 되는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게 물거품으로 가버린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전략 짠 거예요? 윤재옥? 예, 윤재욱 원내대표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머리 좋으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는? 168명도 못 당해낸 거죠. 그렇죠. 윤재욱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19대, 20대, 21대 즉 3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재직 이전에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19대 경북지방경찰청장과 23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교를 많이 다녔네요.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찰대학 뭐 등등도 다녔고요. 책도 지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정치. 첫 번째 펭귄은 어디로 갔을까? 되게 이렇게 좀 뭔가 감각도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없이 강한 정치. 첫 번째 펭귄은 어디로 갔을까? 이 펭귄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본회의 직전까지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할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요. 어쨌든 노란봉투법하고 방송상법은 통과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지금 나와 있고 전적으로 여당 승리군요. 네. 대단합니다, 여당. 어차피 이 법이 통과되는 거는 여기서 못 막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이다. 여기서 힘 뺄 필요가 전혀 없다. 빨리 여기서 하는 척하고 끝낸 다음에 이동관 탄핵이나 막자. 머리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럼 폐기되라. 아직 우리 12월 9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이게 또 야당의 작전이죠. 네. 그럼 이번에 이제 폐기되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또 문제인데요. 네. 이제 지금 아직 이제 본회의가 이제 72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면은 가능합니다. 오늘 열리면 표결이 가능한데 이제 아직은 김진표 의장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와라. 이미 본회의가 이제 끝난 상황이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와야 다시 열 수 있다. 이게 문희상 지난번에 그 의장하고 다른 점이에요. 문희상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알아서 탁탁탁탁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거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의 것들을 좀 많이 통과시켰었단 말이죠.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뭐 무조건 합의해와라. 무조건. 합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아마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말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당장 이제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 내일부터 이제 해외로 순방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의장이 뭐 할 수야 있지만 부의장이 이런 부담을 굳이 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는 오늘 안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은 폐기되는 수순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고요. 그럼 이게 언제 다시 할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국회에 올라갔어도 안건을 철회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30일이랑 그리고 30일이랑 다음 달 1일에 또 본회의가 이틀 연속으로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에 이제 표결이 가능하니까 그때 다시 탄핵안을 올리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 폐기되더라도 새롭게 다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올리면 된다는 게 민주당 얘기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 폐기됐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올라가겠느냐.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또 지금 서로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9일 이후에나 다시 발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안 된다. 올해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어떻게 뭐 철회가 되든 폐기가 되든 이동관 탄핵안은 이제 김이 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다시 올릴 때는 기존이랑 좀 논리를 좀 다르게 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게 똑같게는 못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질문한다고 꼭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번씩 본회의를 좀 한쪽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찬스를 한 번씩 주면 그래요? 소수당이어도? 네, 참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는. 꼼수. 자, 우리 박용진 기자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오늘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이동관 탄핵안은 김이 샌다. 정말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 꼼수와 전략 사이에서 우리 정치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 제가 대신 되물어줬습니다. 야, 진짜 잘 썼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구를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이제 국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은 저는 당연히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이 이게 창당을 의미하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는 대구에 이제 출마하는 거가 자기를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 12월 27일 날 창당한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고 우리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보니까 대구 영남권에서 본인의 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고 본인이 또 대구에서 출마하게 되면 당선될까지 매우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이러면서 지금 비명계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예. 사실 저한테도 좀 간접적으로 같이 할까? 전혀 진지하지 않게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자, 좀 중요한 거는 이 기세가 사실은 생각보다 세다. 그래서 이 기세를 지금 몰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도 명운이 달린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린 큰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국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지만 뭐라고요? 그 이제 아성을 깨겠다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회피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대구에 있는 이제 그 여당의 아성을 깨겠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머리가 전략적인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본진, 여당의 본진인 대구를 깨면서 자기는 출발을 하겠다. 그렇게 기반을 그쪽으로 잡겠다는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구에서 출마하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다. 하지만 그런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에게 요구되어진다면 나는 회피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다수 정치인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여론조사 이제 돌려본 게 있어요. 돌려본 거를 보게 되니까 물론 제 1등 지지당은 국민의힘이죠. 그렇죠, 예. 하지만 2등 지지당이 또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지금 나오고 민주당도 27%인가요? 되게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좀 약간 바람이 쫙 불어주기만 하면 총선 바람이 불게 되면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제가 보기엔 들 것 같아요. 예. 자, 이준석 대표 마음이 정말 좀 고무되어 있을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같이 한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구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한테 좀 이제 눈길이 모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서 지금 주류로는 아니고 비주류로 꼽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자기의 기반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준석 신당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아예 좀 대놓고 기사까지 썼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또 발끈했습니다. 조선일보 소설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국민의힘의 내가 본진이고 30년 동안 배신한 적도 없고 당을 떠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준석 신당을 지원하냐 이렇게 이제 어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당이 내게 해준 게 뭐냐? 나는 그래도 전혀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지금 당장은 나를 이준석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나는 내 독자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좀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자, 비명계 의원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이제 뭐 앞에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조홍천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어제 사당화에 질식할 지경이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좀 노력을 다하겠다. 아무래도 이제 12월에 그 말씀하신 그 신당 창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기 공천이 어떻게 될 건지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판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돼서 거취를 정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친명한테는 좋은 자리 주고 비명한테는 좀 험지로 가거나 아예 공천을 안 주지 않냐 이러는 비명 공천 학살설이 지금 나돌면서 그럼 비명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 이준석 신당을 좀 접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도 어제 특정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비명계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그걸 시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사실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명분을 찾아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탈당하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원욱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 이상민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 조홍천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이상민 의원은 특히 한 달 안에 결정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나 국힘 갈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될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완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지금 당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지금 다 망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또 그럼 가려면 가라 빨리 가라 시끄럽다 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시계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